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시면 가이드라인이 있고 나중에 상장 퇴직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을 재무시하며 학교 구체적으로 네, 1월 9일 임시국회로 문을 열었던 국회가 어느새 12월 임시국회에 다다랐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쟁점과 논란이 많았던 올해인데요. 국회가 주목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는 어떤 정책과 입법 결실로 이어졌을까요?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2023년 국회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임위로 돌아본 2023 국회, 그 첫 순서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민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마지막 네. 인사말로 이제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약속을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키셨네요. 왔습니다. 빨리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 바쁘신데 연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예, 네.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에 이제 뽑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이제 거기 몸담고 계시기 때문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 내내 교육위에서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펼치셨는데 올해 교육위 활동을 마치시면서 그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우수 상임위 시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리 교육위의 위원들이 다 같이 올 한 해 열심히 한 그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상금도 받았습니다. 상금은 어떻게 n분의 1로 나누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공동의 뭐를 위해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고생한 보람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올해 상임위 중에 이제 교육위에서 1년을 돌아보면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가 서희초 선생님이 7월 달에 네. 그 사실 생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우리 교육계 현장에 사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교육이 망가졌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네. 공론화되고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시고 네. 그 덕분에 아마 제가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법안 소위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깊은 토론이 됐던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 합의 내서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데서 마음이 다 같았던 그런 이제 법안 소위를 네. 하면서 교권사법이라는 게 부족하지만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 생각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덕분이긴 한데 계속 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주요 그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그 인청을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늘 빠짐없이 학폭 문제가 꼭 제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폭과 관련된 또 뜨거운 이슈가 교육에서 올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사실 교육위는 막 뜨거운 현안이나 이런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보다 이렇게 덜 드러나는데 올해는 막 이 두 가지 때문에 교육위가 상임위 활동에 좀 국민의 이목을 많이 집중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권 보호가 올해 교육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 좀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이 된 게 벨이 울렸는데도 마킹을 하는 한 학생을 지적해서 그 부정행위로 이렇게 넘겼는데 결국 그 학부모가
감독 교사를 찾아가서 뭐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권보호 4법으로는 부족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보완책이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원래 법이 전부를 해결하지는 않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어떤 출발선이나 돌파구,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환경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무수한 단계들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 입시 부정에 대해서 자기 자식을 지키겠다고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를 공격하는 이런 행위가 아직도 그렇게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도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교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문화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에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아직 이 교권 4법이 일부는 바로 즉시 적용되기도 하는 법으로 됐긴 한데, 이게 그거를 뒷받침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가해를 했던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조처를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뭐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좀 안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특히 이제 중학교 다녔던 80년대 이제 뭐 좀 초반 같은 경우는 교실 안에서 제가 이제 학생의 입장일 때는 당시 선생님들의 체벌이 좀 엄격하시고 좀 도를 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학생들의 권리, 인권이 좀 앞으로 많이 우리 사회에서 좀 존중받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이제 교실에서 학생 입장에서 많이 느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좀 학생들의 인권, 학교 안에서의 인권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선생님 오랫동안 교직에 몸 담으셨으니까.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 학교 다니실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건 맞죠.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도 학생 인권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이 중에서 6개 정도만 학생 인권 조례가 있었어요. 나머지 11개가 되는 지역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게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수준에서 이걸 좀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학생들이 자기 권리 의식도 좀 많이 높아졌고, 사회적 환경도 또 많이 바뀌었고,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한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학생으로서의 어떤 주체의식이랄까 이런 게 생긴 것 맞죠. 근데 부족한 데다가 최근에는 또 어떤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학생인권 조례, 그나마 있었던 6개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각 지방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제일 상징적인데,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그 서울시 의회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제 공방이 이제 뜨겁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9일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조례 예시안을 놓고 또 논란이 이제 점화가 됐었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이 학생인권 조문에 빠지고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또 퇴실 조치하는 이런 이제 학생에 대한 어떤 좀 엄격한 잣대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됐는데, 인권위도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이게 사실상 지금 폐지 움직임으로 봐야 되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계속 모든 곳에서 그런 움직임이 다 가시화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이번 달에 그게 처리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 구성이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여당 쪽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수적으로 일단 구조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2월 8일인가 원래 12월 10일이 국제 인권의 날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이제 매해 수상을 하는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상을 받은 거예요. 올해 인권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네. 한편에서는 그 학생인권 조례가 아예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이거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것의 사실 시발점은 뭐였냐면 그 서희초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께서 이게 마치 교권과의 학생 인권이 서로 충돌해서 너무 학생 인권이 지금 강조되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그거에 비례해서 그 축소되고 위축됐다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프레임을 이제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서 네. 이게 훨씬 더 가속도가 붙었죠. 그런데 네.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덜어내거나 뭐 더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인권이 누군가의 인권이 그 보장되는 영역이 많아지면 다른 상대하는 인권 사람들의 인권이 줄어드는 이렇게 시속 게임 같은 네.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보면은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도 존중하고 같은 친구들도 존중하는 이런 그 관계들이 오히려 상호적인 보완적인 이런 관계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이걸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서 학생인권 조례나 학생인권 문제를 지금 교권이 약화된 것의 원인인 듯이 이렇게 이제 그 현안이 막 뜨겁게 현안이 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이런 거는 저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육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 교권 보호라면 또 두 번째가 학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학폭, 그 정순신 후보자 아들 학폭 사건으로 이른바 그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주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순신 방지법 어떤 점에서 좀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정순신 그분의 아들 학폭건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종의 법조계의 법 전문가, 네. 뭐 법 기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법 전문가인데 그 전문성을 법 기술을 부리는데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정순신 아들이 이 학폭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10번의 소송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 이런 걸 10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진행되는 동안 아예 피해 학생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 소송이 벌어질 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직접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받은 1차 가해보다도 더 큰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기존의 학폭법을 개정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 10번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를 제대로 그때그때 공유를 못 받은 거예요. 네.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을 때 피해 학생과 피해자 부모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필수 절차로 둬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피해 학생이 사실은 이런 정보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그거를 바꾼 게 1차적으로 좀 큰 변화고 정순신 건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니까 막아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학폭 피해 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이 시설이나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자기 아이가 학폭 피해였다가 같이 제가 알기로는 두 엄마와 아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그런 고통에 갔던 그 학부모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학폭 네. 피해 학생 피해 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유지가 돼 왔는데 이거 말고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학폭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학폭에 비해서 피해 학생들 자꾸 늘어나잖아요. 여기를 체계적으로 국가가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다시 학교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는 전혀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는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국가 네. 차원에서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네. 이런 걸 넣었죠. 알겠습니다. 이제 사교육비, 이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해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비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쉽게 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여전히 그런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없애고 또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 뭐 이제 하면서 새로운 대입 개편안을 내놨는데 역시 이게 또 혼란만 또 키웠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는데 올해도 뭐 이렇게 불수능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속에서 수험생의 40%가 벌써 이제 재수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여론조사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한 이제 사교육 문제인데 의원님은 좀 어떤 좀 해법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발언하시면서 촉발된 이게 수능까지 사실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수능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재수생, 삼수생들이 쉬운 수능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반수생 막 너무 이번에 그래서 수능 응시생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학생들 고3 출신의 이제 재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성적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못 나오니까 포기하고 내년 재수를 또 생각하는 네.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교육부가 사실은 이 뭐 수능 끝나자마자 이번에 킬러 문항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수능 만점자가 1명밖에 안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전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불수능이 됐다는 거 이제는 교육부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제가 발의해놨던 그 공교육 정상화법 저는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능이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는 걸 법으로 명확하게 해놓고 매번 출제될 때마다 이게 교육과정 어느 몇 학년 수학에서 몇 학년 뭐 영어에서 이게 그 출제 근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험생들한테 공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막 대혼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저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불순이 되니까 아이들이 학원 사교육으로 의존하는 게 더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사실상 대통령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게 가게 된 거죠. 네. 네. 요즘 그 정말 N수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네. 재수학원 앞이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의대 쏠림 현상과 또 전혀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정원 또 확대도 그렇죠. 됐잖아요. 네. 의대 이 블랙홀 현상 교육에선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의대 정원 반드시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거의 파업을 불사하는 그런 아주 네. 치열한 이런 오늘부터 상황이 그 찬반 됐는데 투표한다고 하죠. 네, 오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대반이 있어요. 사교육 네. 시장에는 너무 뚫기 어려우니까 이제 막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을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확 늘려서 이게 아이들의 입시 문제에서도 필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의료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잖아요. 지금 소아과 네. 없어지고 이게 이 수익성이 낮아지는 네. 이런 그 전공과들은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게 현실이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뭐 세계 10위 뭐 이렇게 경제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에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증원 반드시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거는 이제 교육부 소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정원 문제는.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갖는 그런 공공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증원된 의대 졸업생들이 다 또 돈 잘 벌리는 성형외과 무슨 과로 다 가면 이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국가는 그런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위에서 이제 초당적인 협력 이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대치 전국에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사례인데 교육위에서 이제 합의 처리된 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바로 이게 이제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는데 네. 이게 교육에서 이제 어떻게 조율이 잘 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여기까지 오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 요새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어려운 생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네. 진짜 뭐 그 취업 대학 그렇게 어렵게 입시 봐서 대학 가서 졸업을 했는데 취업 시장은 정말 너무나 황량하고 이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 취업 그 고통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실직과 취업을 계속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주거라든가 막 이런 환경적인 복지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신문에서 보니까 진짜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든 청년들이 너무 많다, 대학생들이. 네. 이런 게 이제 청년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취업부 학자금 그 대출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자금과 생활비를 장학재단 국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니까 장학재단에서 융자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졸업하자마자 그 상환을 하고 상환을 못하면 이자를 계속 물고 이런 부담을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입법한 거는 네. 상환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180만 원이라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 1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생기면 그 18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아예 이자를 전면 면제하자 이런 안을 냈지만 그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이런 대상자한테는 이자를 소득이 일정한 수준이 생길 때까지 이 상환 소득 기준 네. 소득이 있거든요. 생길 때가 이자를 면제해 준다. 그래서 그 약간 저는 아쉽지만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혜택을 받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직했다든가 아니면은 아기를 출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특별 재난 지금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특별 재난 지역에 속한다든가 아니면 큰 재해가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속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자를 면제해주자 이런 것에 이제 합의를 봤죠. 다만 아쉬운 건 그 전에는 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소득 분위로 따지면 한 8, 9강까지 다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부담이 된다, 재정적 부담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좀 줄었어요. 요구 지점에서 좀 타협을 본 거죠. 네. 네. 5구간으로. 네. 매 출연마다 저희에게 그 마음의 울림을 선사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임무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못다 하신 말씀 오늘 좀 들어볼까 하거든요. 이것만은 내가 마지막까지 추진하고 가겠다 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죠. 국민께서 교사가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걸 모르셔요. 잘. 저희 그 교사들은 예를 들면 그 후원금을 못 내요.
정치인에게 중립의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원래 사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을 정권이 자기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에서 보장해 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이후에 그걸 완전히 반대로 왜곡 해석을 해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후원금도 못 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법에 의하면 16살이면 정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이 16살이면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제자는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에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해본 선생님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막 이런 거를 정당을 활동하고 있는 제자한테 가르치는 이런 아주 정말 우픈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다른 건 몰라도 국민 경선단 있잖아요. 정당에서 후보를 뽑을 때 그러면 당원 말고 일반 국민 중에 경선단 모집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뭐 5대5로 한다든가 7대3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 세계 있잖아요. 근데 국민 경선단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당인이 못 되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 어떻게 이해하겠어. 근데 내가 국민 경선단에도 못 들어가면 나는 국민이 아닌 거야?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의 정치적인 어떤 투표하는 날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말고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사가 시민적인 어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 검열 구조가 머리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네. 강요하지는 말되 정치적인 문제를 학교 수업 교실에서 다루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일체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받는 교육도 약간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표피적인 지식, 교과서에 활자화된 지식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왜냐하면 세상에 아이들이 나가면 유권자가 되고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게 다 시민적인 어떤 행위인데 그런 걸 하는데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를 전혀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출연하시면 그때는 네, 마지막에 중점적으로 마무리를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과 관련한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에서는 각 상임위를 통해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의 첫 번째 순서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